자, 대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그 라틴계 유권자 그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밀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도 생각만큼 좀 시원치 않다라는 그 조사가 엊그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라틴계에서도 지금 시원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USA 투데이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힌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유권자들의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리고 그보다 11%포인트가 낮은 38%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아까 말씀드렸죠. 그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도 그 이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들만큼의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그 흑인계와 라틴계에서의 그 생각보다 시원치 않은 그 지지율은 2020년 대선에서 그 승리를 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수준과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받았던 흑인계, 그때 받았던 라틴계의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 2020년 선거 당시에 흑인 유권자의 무려 92%를 받았고요. 또 라틴계 유권자에서는 그래도 59%의 지지율을 각각 확보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바 라틴계 유권자, 라틴계, 그다음에 흑인 이들 유권자에서 참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지지율,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남은 2주 동안에 과연 이걸 해결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녀, 이 성별 조사에서도 이른바 젠더 갭, 성별 격차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 유권자의 5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남성 유권자의 37%만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 여성 유권자는 53%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여성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별에서는 갭은 있지만 그래도 남자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 여자 쪽은 아무래도 해리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갈라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가 흑인계하고 라틴계 표심입니다. 자, 흑인계와 라틴계 표심이 이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움직일지 아니면 여전히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결국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자, 지금부터 2주가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2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의 대선 그 배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팅 사이트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신뢰를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이 가니까 돈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내가 베팅을 했어요. 돈이 가고 나면 결국은 내 돈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거기다 투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라도 내가 돈 가 있는 그곳이 유리하게 되게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합주 7곳의 판돈이 모두 트럼프 쪽으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걸린 자금 비중은 현재 60.9%입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걸린 자금은 3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격차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이 7개 주 모두가 이 베팅 사이트로만 딱 놓고 본다면 전부 빨간색입니다.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만 해도요, 이 폴리마켓에서 해리스의 우세를 예측한 베팅 자금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50% 안팎으로 절반 이상, 49% 대충 절반 언저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보다 그래도 3%, 4% 정도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지만, 한 1, 2주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달 중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 트럼프 자산으로 평가되는 게 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잖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이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뭐 그 논란은 뭐 차치하고 나중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어떻겠어요? 아, 트럼프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강세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봐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자기 아들하고도 워낙 엮인 게 많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키워주겠네. 그래? 그럼 비트코인 조금 사놓을까 미리? 뭐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도 결국은 트럼프의 당락과 관련된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트코인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보면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 그 정보 사이트 이 코인마켓에서 일주 전보다 얼마나 올랐냐? 한 6%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뭐 63,000, 64,000, 심지어는 뭐 62,000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만, 그거는 건 좀 뭐 극단적인 예고, 63,000, 4,000, 뭐 많아봐야 비싸봐야 65,000 막 이랬는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67,000, 68,000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봐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주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가 봐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지원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한다라는 청원에 이 서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100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뭐 매달 주고 있잖아요. 또 누구 데려오면 그 데려온 사람한테 $100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하루에 한 명을 추첨해서 $1,000,000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 이미 한 명 줬어요. 그래서 100만장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한 명 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100만장자가 또 한 명 나왔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일요일 한 명에 이어서 어제도 또 한 명의 100만 불을 다 갔는데, 자, 그런데요, 이 문제는 어쩌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뭐 민주공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미국 선거 역사상 이런 식으로 돈이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급된 게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도 이거는 100% 선거법 위반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정헌법 제1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죠, 그리고 2조 무기 소지의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지하는 서명자에게 돈을 주는 이러한 행위, 이건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법적인 논란,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논란은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민주공화 정치적인 색깔 떠나서요. 특히 이제 선거법이나 정치적인 기부 규정 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법률을 좀 자세히 보면,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제 뭐 구글도 좀 들여다보고 챗 GPT에도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표를 산다 뭐 꼭 그렇게 아니어도, 또 트럼프 찍어주세요 100불 드릴게 이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또는 뭐 해리스 찍어주세요 100불 줄게 이게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또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유도하는 행위 역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 위법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거법 위반 요소 당연히 논란이 있습니다.
만일 이 활동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라면 물론 이제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서명인데 선거법하고 관련 없어라고 말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정치적인 지지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부패방지법 위반 요소도 있습니다. 꼭 선거 아니더라도 부패방지법 위반 요소.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 부패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패방지법 위반 요소 논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유로운 의사 형성의 침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그러니까 표현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서명을 했지만 사실 그게 돈 받고 서명을 한다는 자체가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오히려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오히려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이제 머스크의 의도가 단순한 지지 서명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경우에 더욱 큰 이 법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칫하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쩌면 선거 이후에 혼란이 더 가중되고 또 혼란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뭐 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무슨 소송을 하니 뭐 이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과연 만일 뭐 민주당이 이긴다면 뭐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일 민주당이 이기면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선거 불복 어떤 그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걱정인데 또 만일 공화당이 이긴다면 민주당이 방금 전에 제가 쫙 설명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요지를 걸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결국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번 선거는 선거 후에 혼란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좀 변화되거나 업데이트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쪽 보겠습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그러니까 북한군이 뭐 최고 한 15,000명 갈 건데 이미 한 1,500명은 갔다. 뭐 이 얘기는 들으셨죠? 북한군 병사가 전투 병력이 러시아에 배치됐다. 그런데요, 어제 새로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그런 그 러시아에 배치됐던 그 북한군 중에 여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뭐 좋게 표현해서 근무지 이탈이지 군인의 입장이니까 이거는 탈영입니다. 탈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장병 18명이 체포돼서 구금됐다라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이 최근 그 탈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점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물론 러시아입니다. 여기 러시아 영토는 탈영 추정 지역에서 한 60km 떨어진 지역에서 탈영을 한 북한군 18명을 검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러시아 감옥에 갔습니다. 러시아 군 영창에 간 거죠.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러시아 소속 부대를 이탈했다, 탈영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게 확인된 겁니다. 근데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체포됐다는 거 보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에 여기 있다가 괜히 전투 배치되면은 뭐 아까운 내 목숨만 아까운 거지 뭐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군 교관 약 40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합동 배치된 부대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나 보니까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참 이들 젊은 북한 병사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합니다. 이 젊은 북한 병사들이
고국을 떠나서 북한에서 사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런데 뭐 여하튼 그래도 북한이면은 자기 고향이고 고국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 고향까지도 떠나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그 타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전투에 이제 떠밀릴 우려가 있는 그 걱정 속에 그 불안감 속에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제 탈영을 한 거죠. 탈영병으로 또 러시아 군 헌병대에 체포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 참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북한 병사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군이 그런데 뭐 어찌됐건 간에 조만간 우크라이나 군과 실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북한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어제 SNS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북한군 보라고 우크라이나 군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 한글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뭐 그래야 북한군이 보겠죠. 근데 이 메시지가 SNS를 통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 아조우 여단의 참모장, 이 사람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제 SNS를 통해서 북한군을 향한, 북한군 병사들을 향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소련에 의한 분단을 대한민국이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기회다. 핵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동아시아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말 듣고 전투에 하지 말고 그 러시아 그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하고 뭐 어떤 행동에 나서라 뭐 이런 내용이죠. 굳이 따지면. 그럼 이런 내용을 모두 한글로 적어서 막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이 이처럼 한글로 글을 올리자 우크라이나의 누리꾼들도 북한군을 격퇴하겠다, 뭐 북한군을 때려부시겠다, 막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북한군을 때려부시겠다라는 내용의 그 한국어로 된 그런 포스터를 막 만들어서 SNS에 일반인들도 막 같이 올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때 아닌 한글 경고 글, 한글 경고문, 한글 경고 포스터 등등이 계속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한글로 이렇게 막 보낼 때 처음에는 한국군이라고 표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북한군으로 수정을 하는 등 남북한을 좀 혼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글로 열심히 이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행동은 러시아 편에 선 그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등 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어떤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인상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 다저스 야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야구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동부 지역의 최고 인기팀 뉴욕 양키스, 서부 지역의 최고 인기팀 LA 다저스가 맞붙는 건데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대망의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먼저 진출해 있었고 다저스는 뉴욕 매츠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지난 일요일이 있었는데요. 한국계 혼혈 선수죠. 타미 현수 에드먼. 뭐 미국에서 야구 중계할 때 보면 뭐 타미 에드먼 하는데 그 미들네임이 있어요. 미들네임은 우리 한국 이름이에요. 현수. 왜? 엄마가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자, 타미 현수 에드먼의 그 맹활약에 힘입어서 10대5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4대2로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면서 뉴욕 양키스와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이로써 다저스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에 등극한 뉴욕 양키스와 드디어 꿈의 대결, LA 대 뉴욕 꿈의 대결 월드 시리즈를 펼치게 됐습니다. 특히 그 다저스의 쇼헤이 오타니 선수와 양키스의 4번 타자 에런 저지의 맞대결도 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키스의 그 에런 저지 선수 보면 막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냥 치면 다 홈런이잖아요. 그 에런 저지 그 집안에도 아래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에런 저지 그 집안에 그 형제 중에 입양한 그 형인지 동생인지 아마 저 에런 저지의 형으로 알고 있는데 입양한 그 브라더가 한국에서 입양한 순수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런 저지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 집에는 코리안도 있다. 뭐 이렇게 코리안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관전 포인트가 우리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 지었던 LA 다저스 6차전 그 경기 때의 영웅은요, 그 타미 현수 에드먼이었습니다. 2023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요거는 이제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이에요. 각 나라 대표팀이 국가대항을 벌이는 건데, WBC. 거기서 한국 야구 대표팀으로 자원해서 갔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한인 혼혈 선수 타미 현수 에드먼인데 나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미국 대표팀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태극기 달고 한국 대표팀으로 뛰었었어요. 타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그 선수가 그날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막 펄펄 날랐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MVP가 되는 그런 그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그 타미 현수 에드먼은 그 경기에서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서 투런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4타점을 아주 맹활약을 하면서 경기 MVP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자,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1차전은요, 26일 금요일 LA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LA에서 먼저 있게 됩니다. 동부 쪽, 뉴욕 쪽에서 보실 때는 오후 7시죠. 금요일 LA 시간으로 오후 4시에 LA 다저 스테디움에서 먼저 1차전이 있다. 저도 이 경기 볼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 경기 좀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 대한항공 얘기인데요. 승객 18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로 인해서 기체가 손상되면서 결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늘 이 조류 충돌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KE-46이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수리로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해당 항공기는요, 그 전날 인천에서 다낭으로 향하던 중에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편은 그때 뭐 베트남에서 정상적으로 착륙을 잘 했지만 다 착륙하고 난 다음에 정비 과정에서 보니까 항공기 그 정면부 앞쪽에 그 레이더 덮개가 딱 빠개져 나가고 훼손돼서 이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정비사하고 부품들을 현지로 보내서요. 그래서 베트남에 직접 대한항공 정비사가 가서 항공기를 다 정비하는 등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 대의 비행기가 지금 지구상 하늘에서 지금 다니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제 그 조류 충돌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라는 걸 좀 알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그 여객기의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는 1년에 수만 건씩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때는 2만 건, 어쩔 때는 3만 건, 어쩔 때는 15,000건 이렇게 이제 조류 충돌 사고가 많이 보고되는데, 그게 뭐 다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드물지만 이제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그리고 이제 각 공항이 이 새 때를 쫓아내는데, 아주 지금 21세기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지금도 공항에서는 이 새 때 쫓기 위해서 아주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소리를 내서 쫓아내는 그런 공항도 있고요. 어떤 공항에는 활주로에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진, 활주로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그 공기총과 사냥총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오기 전에 조류 떼들이 지나면은 이제 비행기가 오는 방향과 좀 반대 방향이지만 안전하게 공중을 향해서 이제 무슨 막 큰 총도 뭐 발사를 하고, 그래서 새 떼가 분산되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하고, 21세기에 상당히 아날로그적으로 이걸 좀 대처하는 그런 공항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새 떼가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21세기도 아직까지도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조류 충돌이 뭐 반드시 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항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뉴질랜드의 한 공항이 승객들의 그 포옹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마중 가서 아우 반갑다고 뭐 잘 갔다 왔어 포옹하죠. 그리고 또는 뭐 자녀를 유학 보내면 잘 갔다 오라고 막 포옹하기도 하고, 또 뭐 부부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 갔다 오라고 포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포옹하는 시간을 뉴질랜드의 한 공항에서요, 맥시멈 3분으로 제한합니다 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뭐 그런 거센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뉴질랜드의 데일리 메일은요, 뉴질랜드에 있는 더니든 공항이라는 곳이 이용객들의 그 포옹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뭐라고 포스터에 써붙였냐면 3분으로 포옹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정한 작별 인사를 원하신다면 여기 말고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적혀있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조금 더 한가하고 주차장에 15분 동안 프리 주차를 할 수 있게 했으니까 거기서 포옹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공항 안에서는 짧게 포옹하고 좀 보내주세요 이겁니다. 빨리 그 수속을 하기 위해서. 이 뉴질랜드의 더니딘 공항은 이 배웅을 위해서 공항을 방문한 차량이 15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공항에서 작별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니든 공항의 그 책임자는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작별 포옹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20초만 포옹을 해도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부디 포옹은 짧게 해주십시오 라고 신속한 공항 이용을 위한 이 포옹 설명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그 누리꾼들은 이제 갑론을박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부는 포옹에 시간 제한을 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비인간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너무 사람의 감정을 어떤 규정으로 정례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비인간적인 규정이다 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찬성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항뿐만이 아니라 학교 앞에 또 이런 걸 붙이자라고 하면서 학교의 그 하차 구역에도 비슷한 표지판이 필요하다. 학교 그 아이들 내려주는 그 하차 구역에서는 아예 최대 포옹 시간 10초라는 규정을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왜 이제 애들 내려다 주면 이제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 뭐 점심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뭐 막 그런 얘기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많아. 그냥 빨리빨리 빠져나가놨지. 그리고 막 애들도 포옹도 해주고 이제 뭐 그런 걸 좀 학교 앞 하차 시간에도 10초로 제한하는 뭐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여하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의 대한노인회장, 이분이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파워풀합니다. 한국의 대한노인회장은요, 거의 국회의원급 파워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뭐 꼼짝 못합니다. 왜? 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노인분들의 표를 다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대한노인회장. 이번에는 그 대한노인회장에 이중근 그 부영그룹의 회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상당히 그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이십니다. 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금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이 되면 2천만 명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라 예산이 노인 복지를 감당 못할 뿐만이 아니라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결국은 10년 후에는 75세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노인 숫자를 줄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50년에 가면 노인이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숫자상의 노인 인구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65세 이상 기준이죠. 그래서 뭐 2050년에 가도 그때도 1,000만 명이다. 이건 뭐냐면 그때 노인은 65세가 아니라 75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 노인 인구를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급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일 그렇게 된다면 75세부터 이제 노인으로 치고 그렇게 된다면 65세부터 75세 사이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다 이제 은퇴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규정상 내가 노인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노인연금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할까요? 어떤 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업 아이디어가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막 이런 노인 나이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데 하여간 백업 아이디어를 좀 이중근 회장님 만들어 놓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강 관련 소식, 새 소식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엔타이바이러스죠. 항바이러스제를 아주 적은 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과 질환 발생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대학교와 펜실베니아대, 유펜이라고 하죠. 이 두 대학이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미국 안과학회 연례 학술회의에서 대상포진 환자에게 저용량 항바이러스제, 아주 적은 용량의 엔타이바이러스제를 1년간 꾸준히 장기 투여하면 안과적인 통증뿐만이 아니라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염증과 감염 위험 등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엔타이바이러스제를 열흘 정도 투여하는 치료법은 현재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성 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 10일간의 치료법을 더욱 확대해서 1년간 저용량 엔타이바이러스 요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의사분들이라고요. 항상 새로운 정보를 갖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또 바쁘시고 하니까.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제 환자 치료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학술회의에 가서 그 뭐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고 뭐 새로운 정보 얻기가 참 거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의사분들도 많습니다. 그 뭐 30년, 40년 전에 공부했던 것 같고 막 계속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새로 나온 어떤 연구 결과가 있을 때 의사와 상의 없이 뭐 마구잡이로 뭐 맹신할 필요는 우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도 좀 능동적으로 자신의 주치의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와 어떤 새로운 학술 결과를 좀 제시하고 상의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그 주치의와 상의하는 그런 환자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건강 소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